(42차) 최고위원회 회의를 개최합니다. 제 얼굴 괜찮죠? 많은 분들이 제가 최고위원회 나온다고 하니까 걱정들 하는데 괜찮습니다. 최고위원회 마치고 병원에 다시 들어가서 검사도 좀 더 받고 발효를 할 생각입니다. 오랫동안 단식을 해서 다른 거는 혈압도 괜찮고 당식도 괜찮아졌습니다.만 간하고 콩팥수치가 좀 나쁘고 요산이 좀 나쁘다고 합니다. 제 종아리가 탄탄했는데 좀 흐물흐물해졌습니다. 대체적으로 양호한 편이라고 해서 좀 천천히 복식을 하고 조심을 하면은 회복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우선 제 단식으로 인해서 밤낮으로 수고를 아끼지 않았던 당직자 여러분들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협상 타결을 위해서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고 KB의 의원과 함께 저와 같이 로텐다울에서 슬리핑백에서 계속 같이 주무신 김관영 원내대표께 특별히 감사드립니다. 주승용 부의장을 비롯한 여러 의원들께서 동조 단식에 참여해 주시고 여러 의원들, 최도자 의원을 비롯한 많은 의원들께서 농성에 참여하고 매일 격려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합니다. 전국 각지에서 올라오신 지역위원장과 당원 동지들께 감사드리고 특히 토요일 여의도 집회를 위해서 많은 애를 쓰신 오신환 사무총장을 비롯해서 당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전국에서 올라와서 격려해 주신 지지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리고 특별히 제 단식을 열심히 취재해 주시고 널리 알려주시고 연동형 비례대표제 홍보를 위해서 수고해 주신 기자 여러분들께 또 언론기관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지난 15일 여야 5당 원내대표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과 의원 정수를 10% 이내에서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서 정개특위 합의에 따르기로 합의했습니다. 이번 합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과 의원 정수 확대에 대한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할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의 헌신적인 노력과 탁월한 협상 능력이 없었다면 이번 합의가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김관영 원내대표에 대해서 무한한 자부심을 느낍니다. 또한 이번 합의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큰 역할을 해주셨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의원 정수 확대에 대해서 국회 합의를 지지하겠다고 임종석 비서실장을 통해 말을 전해왔습니다. 국가행정부와 입법부의 수장이 5당 원내대표의 합의를 지지해 주었기에 합의가 도출될 수 있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이를 위해서 큰 역할을 해주신 문희상 국회의장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의 홍영표 원내대표 또 새로 취임해서 아직 당무에 익숙치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당론이 결정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과감한 결단을 내주신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께 감사드립니다. 이제 공은 다시 국회로 넘어왔습니다. 국회 정개특위는 선거구와 의원 정수 등 세부 논의를 조속히 진행하여 선거제 개혁안을 조속한 시일 내에 마련할 것입니다. 그러나 벌써부터 민주당과 한국당의 일부에서
합의문과 다른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번 합의는 5당 원내대표가 합의하고 대통령이 지지한 내용입니다. 이제 양당은 내년 1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한 선거법 개정안이 처리되기 위해서 기득권을 내려놓고 의견을 모아야 할 때입니다. 의원 정수와 관련해서 시비가 많습니다만 의원 세비를 포함한 의원 관련 예산 총액을 현재와 같은 액수로 동결하는 방안 등을 통해서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겁니다. 정치는 신의입니다. 5당이 합의하고 대통령이 지지한, 그리고 저와 이정미 대표가 단식을 해서 이루어낸 이 합의는 반드시 지켜줘야 될 것이고,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합의한 것이 아니라 검토하겠다고 했다는 등, 또 의원 정수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의가 있는 것은 정정당당하지 못한 목소리입니다. 국회는 국민들에게 우리 국회가 신의의 정치를 하고 있다고 하는 점을 보여주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지난 토요일 단식 종료를 선언하면서 국민 여러분께 합의제 민주주의 정착을 위한 투쟁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시대에 뒤떨어진 낡은 정치, 구태 이념 정치를 개혁하는 첫걸음입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내년 1월 최종적으로 도입되어 합의제 민주주의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저와 바른미래당은 앞으로 전력을 다할 것을 국민 앞에 다짐합니다. 우리 당의 정계특위위원이신 김동철 의원과 특히 간사이신 김성식 의원의 커다란 역할을 기대합니다. 네, 원내대표입니다. 26개월째 공석인 청와대 특별감찰관에 대한 임명 절차를 서둘러 줄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최근 전 청와대 특감반원의 여권 고위 관계자에 대한 비위 행위 의혹 제기, 또 이에 관련한 청와대의 대응을 보면 의혹 덮기, 제 식구 감싸기 등 사실상 내부 직원들에 대한 감시 기능이 거의 마비됐다라고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현재 26개월째 공석인 청와대 특별감찰관을 서둘러 임명할 것을 다시 한번 청와대에 촉구합니다. 제가 여러 번 얘기를 했고, 지난번 11월 5일 청와대 여야정 상설협의체에서 대통령께 직접 건의한 바도 있습니다만, 대통령께서 국회에서 특별감찰관 임명 절차를 진행해 준다면 수용하겠다라고 분명히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나 여당은 전혀 움직이지 않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 직접 여당의 특별감찰관법에 따른 특별감찰관 추천 진행 절차를 진행해 줄 것을 요구해 주십시오. 청와대가 차일피일 미루면서 벌써 26개월이 되었습니다. 법으로 임명하도록 되어 있는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고 있는 명백한 위법사항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청와대 특별감찰관이 있었다면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국 민정수석 등의 제 식구 감싸기 행태가 쉽게 이루어지지 못했을 것입니다. 청와대 내부에 견제장치가 마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청와대는 다시 한번 국회에
특별감찰관 임명 절차를 진행해 줄 것을 정식으로 요청하고 국회도 서둘러서 법에 따른 후보를 추천해서 위법 상태를 해소해야 합니다. 선거제도 개혁과 관련해서 손학규 대표님께서 여러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이 민주당에서 나온 선거 개혁 관련 언급에 대해서 한 말씀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민주당에서 12월 말까지 정개특위에서 합의안을 마련하는 것은 비민주적 발상이다. 여야 대표들끼리 정치적으로 선거법 문제를 협상하자는 것인데 정말 선거법을 개정하고 싶다면 의원 모두와 국민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라고 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참으로 유감이고 개탄스럽습니다. 그동안 국회에서의 관행이 의원 모두의 동의를 얻는 방식으로 진행됐습니까? 정개특위는 무엇 때문에 운영합니까? 모든 안건에 대해서 의원 모두의 동의를 먼저 얻고 진행하는 것이 맞습니까? 1월 임시국회에서 합의 처리하기로 한 것은 5당 합의 내용입니다. 또 국회의 합의 내용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지지하겠다는 의사도 표현한 바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대통령의 진의를 왜곡하는 또 당의 당론과 총선 공약, 대선 공약을 이행하지 않으려고 하는 의도가 있다라고 하는 의심을,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이러한 발언 대단히 유감이고 자제되어야 합니다. 이제는 어렵게 이루어낸 이 합의를 국민들 앞에 지켜야 합니다. 반드시 진정성을 가지고 임해야 합니다. 민주당의 당론과 선거 공약을 민주당이 앞장서서 지켜주는 모습을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당의 김용태 조강특위위원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 반성문을 쓴 것인지 입장을 명확히 해야 됩니다. 김용태 한국당 의원이 조강특위위원장으로 있으면서 스스로 지역위원장직을 청산한 것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지역위원장에서 배제된 이유를 설명하면서 당 분열에 책임이 있기 때문이라고 했는데요. 아시다시피 한국당 분열의 원인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대한 입장이 갈리면서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문제에 있어서 과거 새누리당이 이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고 혁신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당이 분당된 것입니다. 그리고 저를 포함해서 많은 분들이 탈당을 하게 된 것입니다. 당 분열에 책임이 있다는 것을 인정한 것은 결국 탄핵을 찬성한 것에 대해서도 반성한다는 의미로 충분히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최근에 한국당은 박 전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 문제를 삼는 움직임에 대해서 전혀 제지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탄핵에 앞장섰던 김무성 전 대표가 박 전 대통령 석방을 해야 된다는 발언에 대해서 한국당 내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전혀 없었고, 또 일부 의원들이 탄핵 백서를 발간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도 한국당 내에서 아무런 비판의 움직임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그 탄핵을 주도했던 권성동 의원도 지역위원장에서 배제됐고, 그뿐만 아니라 일부 친박 의원이 지역위원장에서 배제된 것에 대해서도 나경원 원내대표는 공천은 가능하다,
식으로 탄핵을 반대했던 사람들에 대한 심판이나 청산이 아니라는 이번 지역위원장 배제 발표가 탄핵 반대 인사들에 대한 비판과 청산이 아니라는 것을 나경원 원내대표는 분명히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과연 한국당은 탄핵 반성당이 된 것인지에 대해서도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되고, 또 이번 지역위원장 배제에 책임이 있는 김용태 조강특위 위원장도 본인이 탄핵을 반성한 것인지에 대해서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될 것입니다. 아울러 이학재 우리 바른미래당 의원께서도 한국당에 조만간 돌아갈 것이라고 말씀을 했는데, 과연 탄핵에 대한 입장이 바뀐 것인지, 탄핵에 대해서 반성문을 쓰고 돌아가는 것에 대해서는 명확한 입장을 표명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물주와 YTN 리얼미터 지지율 조사에 따르면 20대 남성의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29.4%로 조사되었습니다. 전 연령과 성별에서 가장 낮은 수치입니다. 반대로 20대 여성은 63%입니다. 오늘 바른미래당에는 2명의 청년 대변인이 새로 탄생합니다. 99년생과 97년생입니다. 지지율 조사가 말해주는 것처럼 가장 위기감과 절망감 속에서 미래를 준비하는 청년들일 겁니다. 제가 8년 전 정치권에 처음 발을 들여놓던 당시가 생각납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도, 그리고 여의도의 어느 음식점에서 점심을 먹어야 할지도 전 몰랐습니다. 하지만 보수를 개혁하겠다는, 정치를 젊게 만들겠다는 의지 하나로 버텨왔습니다. 이 두 청년 대변인은 저와 다른 점이 있습니다. 심지어 누구의 발탁으로 입문한, 누구의 키즈라는 이름을 붙일 수도 없는 그런 자산들입니다. 정정당당하게 본인들의 실력을 바탕으로 청년 대변인의 자리를 얻었습니다. 훌륭한 인재들입니다. 그리고 제가 지켜본 결과 확실히 하태경 의원님보다 토론 잘합니다. 문재인 정부가 청년에게 심어준 절망을 바른미래당이 걷어내겠습니다. 누군가에게 줄 서고 굽신거리지 않아도 공평하고 정의로운 절차로 청년이 실력에 따라서 정치권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더 넓혀가겠습니다. 오늘부터 만약 우리 당에서 탈당하고 빠져나가는 인사가 있다면은 앞으로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그 자리는 실력 있는 젊은 개혁 보수의 몫이 될 수 있도록 지도부가 책임지겠습니다. 언론인 여러분도 앞으로 이 두 청년 대변인의 활동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 바른미래당은 홀로 근무 중에 안타까운 사고로 유명을 달리한 비정규직 노동자 김용균 씨의 빈소를 방문하고 해안화력발전소 사고 현장을 점검하는 등 사고 수습 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질 것입니다. 먼저 고 김용균님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께도 애도의 말씀을 드립니다. 바른미래당은 그동안 산업안전보건법 등을 발의했고 지속적으로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위험의 외주화를 건절하는 데 많은 노력을 들여왔습니다. 2017년 국감 당시에 사고가 난 화력발전소 경우처럼 비정규직 민간발전 정비사의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 민간협력사가 빠져 있음이 이미 지적되었지만 산업통상자원부는 여전히 안전을 무시한 수익 위주의 근무 환경을 개선하는 데 있어서 미온적인 태도를 취해왔습니다. 이에 대해 정부와 여당인 민주당은 뼈저린 각성을 해야 합니다. 언제나 그랬듯이 정부 여당이 못한다면 민생을 가장 우선하는 바른미래당이 앞장설 것입니다. 바른미래당은 사람을 돈과 수단으로 보는 경영문화를 퇴출하고 안전불감증이 만연한 산업 현장에 경종을 울리도록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오늘 태안화력발전소 현장 확인부터 시작하여 문제점을 철저하게 파악하고 지적할 것입니다. 다시는 이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돌아볼 것입니다. 대표님은 좀 더 휴식을 취하시고
원내대표와 의원님들께서 함께하니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야 5당이 합의한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청년의 정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서 꼭 필요합니다. 승자 독식의 선거제 하에서는 유력 정당의 유력 인물에 의한 정치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고 때문에 청년이 낄 자리는 없습니다. 청년이 차지할 몫은 거대 정당의 자선 내지 선심성 예산으로만 결정돼 왔습니다. 이 방식이 거대 권력의 사회적 재분배 관행이자 루틴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년이 안타깝게 일터에서 사망해도 일자리가 없어도 살 집이 없어도 우리 사회는 청년을 위해서 아무것도 바꾸지 못합니다. 국회에서 청년의 의제 또 미래라는 의제는 언제나 단발성이자 선심성입니다. 보다 못한 청년들이 이 내용을 바꾸고자 하더라도 사회적 명망을 쌓을 기회도 부족하고 시간도 부족하고 홍보할 재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해서 실패로 끝나버립니다. 하지만 비례대표 선거 제도라는 정치 시스템과 사회적 인식이 보장된다면 못난 정치를 드디어 끝낼 수 있습니다. 2019년도 1월 한 달 우리 국회는 연동형 비례제 논의와 합의를 이루어내며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들 것입니다. 앞으로 1월 한 달 동안 연동형 비례제 논의는 미래를 내다보는 선거 제도 개혁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기득권이 아니라 청년의 미래의 밥그릇을 생각한 선거 개혁을 만들어내야 할 것입니다. 민주당과 한국당은 청년들과 약속한 대로 1월 한 달 선거구제 개편 약속을 꼭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청와대 특검반 직원이 친여 고위 인사에 대한 민감한 첩보를 작성했다가 청와대로부터 쫓겨났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청와대에서는 미꾸라지 한 마리가 개울물을 흐리고 있다 이렇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민감한 첩보의 내용과 이에 대한 청와대의 해명 공방을 살펴보면 청와대가 미꾸라지가 사는 흙탕물이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 첩보의 내용은 먼저 2009년 4월 사업가 장모 씨에게서 조카 취업 청탁과 함께 1,000만 원을 받은 의혹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2011년 말 모 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무마 명목으로 1억 2천만 원을 받았다는 내용입니다. 먼저 첫 번째 의혹과 관련해서 청와대는 이에 대한 해명을 하고 있지 못합니다. 특히 2016년 4월 총선을 앞두고 고위 인사의 최측근을 통해서 1,000만 원을 돌려줬다라고 되어 있고, 이로부터 며칠 후에 소각될 차용증을 썼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최소한 돈이 오간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 전혀 해명을 하고 있지 못합니다. 두 번째, 2011년 말 검찰 수사를 받게 된 수사무마 명목으로 1억 2천만 원을 받았다는 내용에 대해서 청와대는 박근혜 검찰로부터 무혐의를 받았다라고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 법사위원장이 무혐의를 받았다라고 보면 이 의혹은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보고 여부입니다. 임 비서실장은 지난 15일 국회에서 기자들에게 관련 내용을 보고받은 바 없다라고 일축했습니다. 하지만 고위 인사는 언론 인터뷰를 통해 대사 내정자 시절 임종석 실장 연락이 와서 관련 의혹을 물어 입장을 밝힌 바 있다라고 상반된 진술을 합니다. 이에 대해서 문제가 되자 내가 인사 과정에 이런저런 검증이 있었다고 하자 임 실장이 오히려 그런 일이 있었느냐는 말만 했다라고 말을 바꿉니다. 해명하지 못하는 내용, 그리고 해명과 다른 시각으로 볼 수 있는 해명, 그리고 말 바꾸기, 이러한 내용을 살펴보면 청와대의 흙탕물이 무엇을 감추고 있는지 좀 더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설명하기 전에 그런 분들이 말씀을 안 하셔서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기자들 또 그 얘기야 그러실 텐데 실제로 저는 당 대표로 취임한 이래로 대통령에 대해서는 딱 두 가지만 얘기했습니다. 경제에 대해서는 경제는 시장에서, 일자리는 기업이 만든다. 그 철학으로 바꿔달라. 그 얘기 하나 하고, 안보에 관해서는 한반도 평화 비핵화는 거스를 수 없는 대세다. 다만 시간이 걸릴 것이다. 딱 그 두 얘기만 여태까지 했습니다. 오늘도 그 얘기를 좀 다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남북 문제로부터 방향을 전환해서 민생 경제에 집중하겠다고 합니다. 오늘 취임 후 처음으로 개최되는 확대 경제회의를 직접 주재하겠다고 합니다. 대단히 늦었지만 환영할 일입니다. 일각에서 지적하듯이 문재인 대통령의 민생 경제 행보가 김재은 위원장의 서울 답방이 무산된 데 따른 것이라면 이제라도 문재인 대통령은 국제 현실을 제대로 보아야 합니다. 제가 취임 후 줄곧 말해왔듯이 한반도 평화는 거스를 수 없는 대세지만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북한에 대한 의심을 떨구지 못하고 제재를 가하고 있는 이때 평화가 경제라며 김정은 위원장 답방에 목을 매는 태도는 분명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조급성을 버리고 남북관계 문제를 넓은 시각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지금 정부와 여당이 해야 할 일은 민생, 특히 경제를 살리는 일입니다. 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 국민 10명 중 6명은 올해 살림살이가 작년보다 나빠졌다고 답했고 10명 중 7명은 내년 경제가 올해보다 더 나빠질 것이라고 보고 있다고 합니다. 민생 경제의 위기는 이제 우리 국민의 현실이 되었습니다. 시장을 안심시키는 일이 경제 회복을 위한 최우선의 과제입니다. 최저임금 인상과 주 52시간제 계도기간 종료가 보름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법안을 2월로 미루지 말고 1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해야 합니다. 최저임금 인상 동결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김관영 원내대표를 통해서 최저임금 인상 동결 또는 유예를 국회에서 법으로 처리하자고 했는데 어떤 당도 조금도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있습니다. 국회 각 당에서 나서지 않고 있는 최저임금 인상분 동결 또는 유예를 대통령이 결단해서 시장에 안심을 줘야 합니다. 대통령이 할 일은 국민의 헬스인 예산을 투입해서 일자리 통계를 만드는 일이 아닙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제 성과를 내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하면서 성과주의를 언급했지만 성과에 급급할 때가 아니란 뜻입니다. 지금은 우리 경제의 근본 체질 개선을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시장을 활성화하고 기업의 활력을 되찾아주기 위해 정부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먼저 고민하기 바랍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늘 지방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과 청년 대변인을 임명을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에는 조규선 제4대 5대 충남 서산시장을 2번이나 역임하시면서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공동의장을 지내셨고 우리 당과 관련해서는 국민의당 충남도당위원장을 지내신 분입니다. 또 청년 대변인은 아시다시피 바톱의 청년 바른 토론 배틀 시즌2에서 우승과 준우승을 한 두 분의 현역 학생입니다. 김홍균 대변인은
서울대학교 영어영문학과 3학년 재학 중인 학생이시고, 김현동 대변인은 연세대학교 경제학과 1학년에 재학 중인 1999년생, 아직 만 20세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 두 분의 결승 토론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대단한 논리와 확고한 신념을 가진 우리 청년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담보할 분들입니다. 우리 바른미래당은 젊은 당입니다. 제가 나이가 좀 있습니다만 여기 앉아있는 우리 지도부 좀 보십시오. 얼마나 젊습니까? 거기에 청년 대변인들이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를 새롭게 설계할 인재로 등장하게 된 것, 크게 축하할 일이고, 오늘 청년 대변인으로 임명되시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한마디씩 하라. 그래. 아니, 받고 나서. 잠깐만 계세요. 임명장 받고 나서 한마디씩 하실 테니까. 네, 지방자치 분권위원회 위원장 임명하겠습니다. 임명장 조규선, 이 사람을 바른미래당 지방자치 분권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함. 2018년 12월 17일 바른미래당 대표 손학규. 축하드립니다. 예, 청년 대변인 임명하겠습니다. 김홍균 앞으로. 임명장 김홍균, 위 사람을 바른미래당 청년 대변인으로 임명함. 2018년 12월 17일 바른미래당 대표 손학규. 축하드립니다. 됐습니다. 네, 김현동 대변인. 임명장 김현동,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됐습니다. 조우선 위원장 한 말씀 하시죠. 조기선입니다. 존경하는 손학규 대표님, 최고위원님 감사합니다. 저는 솔직히 지방자치 분권위원장 하고 싶었습니다. 그것은 지역의 발전이 나라의 발전이라는 소신 때문입니다. 손 대표님의 단식이 연동형 비례대표자 합의로 우리나라 민주주의를 위해서 바른미래당이 앞서 나가고 있다는 믿음과 희망을 당원과 국민에게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이제 지방자치 분권을 통해 당원과 국민에게 믿음과 희망을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지방 경쟁력이 국가 경쟁력인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의 지방 분권에 대한 국민들이 걸었던 기대는 실망을 넘어 분노, 관심조차 없어지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시대가 실시된 지 30년의 역사를 가까이 되고 있지만 제도적, 정치적 기반이 매우 취약합니다. 중앙정부의 관치행정, 공무원 중심의 관료행정, 이제 지방분권 시대에 맞게 자치행정, 시민 중심의 시민행정이 절실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지역의 특색, 지역의 현안을 잘 아는 지역 리더에 의해 주민의 잠재력, 지역의 새로운 가치를 주민 스스로 찾아 지역의 경쟁력을 높임으로써 국가 발전의 성장 동력으로 삼아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이러한 소중한 기회를 주신 우리 손 대표님과 최고위원님, 오신환 총장님과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리고 우리나라의 지방자치 분권이 시대를 우리 바른미래당이 열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선 이런 자리와 이런 직위를 부여해 주신 바른미래당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요즘 저를 비롯한 한국의 많은 청년들은 고인물이라는 단어를 자주 사용합니다. 고인물은 썩는다라는 경고는 이미 오래전부터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요즘 따라 고인물이라는 단어가 자주 언급되는 이유는 말로만 듣던 고인물들이 사회에서 실체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제 나이대의 청년들은 헌정사상 초유의 탄핵을 지켜보았고 또 참여하였음에도 새로운 정치가 나타나는 모습을 아직까지 체감하고 있지 못합니다. 저는 청년이 그리고 바른미래당이 고인 한국 정치의 새로운 물을 제공할 수 있는 수원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바른미래당은 보수에게 진보라는 새로운 물을, 진보에게는 보수라는 새로운 물을 제공하면서 탄생한 당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바른미래당은 이미 새로운 물을 제공해본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험이 청년이라는 새로운 물을 받아들이고 또 새로 제공하는 면에 있어서도 그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청년과 바른미래당을 연결시켜주는 가교의 역할을 함으로써 이 직위에서 제 역량을 발휘하고 싶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 역시 이렇게 중요한 자리를, 소중한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바른미래당에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던 2달 전까지만 해도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던 99년생 만 19살 대학생이 당을 위해서 이렇게 중요한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제가 청년 대변인을 해줄 수 있는 제안을 듣고 처음 생각했던 것은 바른미래당은 사람들을 발탁할 때 있어서 학벌도 인맥도 경력도 나이도 없이 오로지 공정한 그 기준만을 가지고 뽑는구나. 오늘날 우리 20대 청년들에게 이 공정함이라고 하는 가치가 얼마나 훼손되어 있음을 우리가 느끼고 있는지를 생각한다면 정말 소중한 기회가 아닐 수 없습니다. 과거 중국에서 천리를 달리는 말에 뼈를 비싼 돈을 주고 샀더니 명말을 팔려고 상인들이 그 나라에 몰려들었다고 합니다. 저 역시 우리 김홍균 대변인도 마찬가지겠지만 저보다 훨씬 더 정치에 대해서 생각도 깊고 말도 잘하는 수많은 대학생들이 많습니다. 제가 그 사람들에 앞서서 미약하게나마 우리 대학생들을 위한 말을 이 정치권에 전해줌으로 해서 좋은 선례를 남겨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정치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가교 역할을 하고 싶습니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한태경보다 잘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저는 사실 이거 마지막으로 저는 우리 당에서 앞으로 사실 이 학생들이 충격적이고 다음 지방선거에서도 출마 자격이 없다는 것이 우리 제도의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꼭 우리 당에서 당론으로 피선거권 연령 인하는 것 같이 검토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법안다 발의했죠. 이준석 위원의 노고와 또 이 공원에 크게 같이 박수를 보냅니다. 두 분들은 그냥 이름만 청년 대변인이 아니라 당에 적극 나와서 대변인 역할을 해서 여러분들의 생각을 당에 입력을 시키고 또 당의 생각을 대중에게 출력해서 우리 바른미래당도 발전하고 여러분들도 정치적으로 크게 발전하는 겁니다. 예, 그러면은 비공개로 전환하겠습니다.